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152페이지 볼까요? 15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죠. 자, 준주택. 이 준주택. 준자가 붙었다는 것은 비슷한 것. 주택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준주택이란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점 있죠? 주택 이외의 건물. 주택이 아닌 건물과 부속 토지. 항상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든 준주택이든 부속 토지 포함이죠. 부속 토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자, 기숙사, 기자에다 동그라미. 기숙사가 거기 나오죠.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다짜 동그라미. 그 다중생활시설. 야, 다중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소위 고시원이라고 그래요. 고시원. 고시원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이제 고시원 같은 데서 고시 공부하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고시원에 틀어박혀갖고 고시 공부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보력이 안 되니까 얘는 고시원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쯤에 고시원에서 혼자 공부해봤자 안 돼요. 그냥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많이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더 공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시원이 아니고 이제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요새는 이게 어떤 이미지로 전락했어요. 사회 극빈층이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 이런 이제 어려운 분들이 보증금 몇백, 몇천 뭐 낼 돈이 없으니까 매달 한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매달 내고 그냥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지옥고 그러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그래서 고시원이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데로 그냥 전락해 버린 거죠.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 노자하고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실버타운. 요거는 또 좀 있으신 분들이 그 노후를 이제 마감할 수 있게끔 아파트도 있고 뭐 병원도 있는 거죠. 아플 때 병원도.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당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마련해 놓고 아주 이제 안락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오피스텔, 오자 동그라미. 우리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되 구역에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일도 보고 숙식도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업무가 주니까 우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업무시설.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치고 딱 4개요. 그래서 기다, 노, 오, 4개. 그거를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기출이죠. 잘 물어봐요. 그러면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그 4개 주고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도 집자 붙었다고 준주택 그러면 안 되죠. 기다, 노, 오. 딱 4개만 준주택이라고 하고요. 그럼 본질,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맨 앞에 주택 이외의 건물 주택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고시원 같은 거를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데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과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준주택이라고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얘도 그냥 매년 나오는 거죠. 이름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가구. 우리 도시형 가구는 대가족이 아니죠. 소가족,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이런 전세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자, 요건 3가지 갖춰야 돼요. 300세대 미만. 거기 동그라미 1.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2.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끝에 도시지역의 건설 동그라미 3. 당연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지역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자, 종류가 3가지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그중에서 전형적인 게 원룸형 주택 얘기하죠. 원룸식으로 된 원룸형 주택. 그래서 그 3가지를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고요.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나 해소를 위해서 많이 짓는 걸 장려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 그래서 각종의 이제 특례를 많이 줘갖고 많이 짓는 거를 장려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동네마다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갖고 그냥 아주 주차 대란의 원흉이 된 게 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많이 짓도록 전세나 해소를 위해서 많이 지세요. 그래서 각종의 특혜를 줬는데 그 결과 그냥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했던 주범이 되는 게 이건데요. 아무튼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3가지를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갑니다.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밑줄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다. 단독주택 용지다 이러면 틀려요. 단독주택 짓는 땅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땅이죠. 공동주택 용지인데 공공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공공사업이 다른 말로 공익사업이요. 다 뭐 하는 거냐? 수용. 수용해서 땅을 만들었다. 그 땅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 이 법에 따른 수용 사용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공사업 주체,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수용해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땅, 그거를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이게 1번이니까 가장 핵심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이죠. 3번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얘가 28회 때는 정답이었죠.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단을 개발, 공업적 있죠. 우리 공장들 밀집해갖고 공업적 이런 거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 4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짓는 것을 공공주택이라고 하고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뭐 등등등 그거 다 뭐 하는 사업이냐? 다 수용하는 거예요. 공공사업. 다 수용해서 땅을 만들었다. 그럼 공공택지. 그나마 우리 배운 게 6번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도 가로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그럼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었죠. 근데 환지 방식은 해당 사업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인 거죠.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은 공공택지다. 그러면 틀려요. 환지에 해당 사업 없죠. 수용. 그래서 그 밑에 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도 수용. 다 수용이에요. 수용해서 땅을 만들면 그 땅이 공공택지. 그리고 이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다 수용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옆에 줄로 합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소위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아파트 단지. 아파트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그래서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도 있고 우리 좀 전에 봤던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있는데요. 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얘들도 또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오는 개념이죠. 그 밑에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부대된다는 게 딸린 주택이라는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시설이나 설비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그 밑에 건축 설비하면은 대표적으로 승강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부대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번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한 15개인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하나만 쓸까요? 경비실. 경비실 하나만 더 쓰셔갖고요. 경비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 주택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시설이나 설비다라고 하고요. 자, 일반에서 밑에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즉 입주자 사람의 복지나 편리를 위한 공동시설, 사람을 위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다라고 하고요. 박스에 보면은 1번에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단지 안에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안에 소규모 상가들 있죠. 상가. 그다음에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그 밖에 그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들 이게 또 한 10개 정도 있죠. 대표적으로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복리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다음 중 부대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구분할 수 있는가? 잘 물어봐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두 개씩 잘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우리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입주자,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름에 사람이 다 붙어요. 어린이 놀이터 할 때 어린이 나오죠. 또 주민운동시설 할 때 주민 나오죠. 유치원도 어릴 유자, 어린이죠. 그리고 노인정 할 때 노인. 다 이 사람 붙어 있으면은 복리시설이구나.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 하나 쓴 거 있죠. 경비실. 경비실 또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있다고 복리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경비실은 부대시설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약속이요. 경비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비실 그거는 부대시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또 경비 아저씨 보면 부대 딱 하면은 딱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경비실 그거 하나 빼고 사람 붙으면은 복리시설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리모델링. 자, 얘는 별표. 우리 리모델링, 얘도 그냥 매년 나오는 개념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다.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1번에 대손 밑줄, 대손. 대손은 구조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손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데요. 대손으로 할 때는 그냥 10년만 지나면 돼요. 10년만 지나면 그 아파트 대손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근데 2번. 사용검사일 또는 밑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동그라미 15년, 가로는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면적 10분의 3, 10분의 3 동그라미 30% 이내에서 그 밑에 줄에 중축하는 행위, 밑줄 중축하는 행위다. 그러면 두 번째 중축입니다. 중축 더 짓는 거죠.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린다. 더 지으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중축으로 할 때는 요건이 세집니다. 적어도 15년이 경과해야 돼요. 15년이 지나야 되고 중축은 무진장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죠. 전용 면적 100분의 3, 아니 10분의 3, 30%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그럼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하면 그중에서 30제곱미터만 더 중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분의 3, 30% 이내에서 중축하는 행위고요. 그럼 밑으로 갑니다. 3번에 쭉 옆으로 와서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동그라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 행위도 인정합니다. 요거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 세대수 15%까지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중축으로 할 때. 그럼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면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15%, 150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얘기죠. 왜요? 그 리모델링 공사비 평당 한 400에서 좀 좋게 하면 500, 평당 400에서 500만 원 나오는데요. 그럼 30평짜리면은 400만 원만 잡아도 1억 넘어가죠. 그 리모델링 공사비를 소유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15%더 지어갖고 그거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에서 분양대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15%까지 더 지을 수 있게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예배를 주고요. 15%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딱 끊고요. 다만 수직 중축하는 행위, 수직 중축형 밑줄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일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럼 세대수를 늘리는데요.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리는 거를 수직 중축이라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수직 중축. 이때는 요건이 또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최대 3계층 이하에서 중축할 것. 최대 3계층 이하, 3계층. 그래서 그것도 15층 이상일 때, 그러면 우리 아파트 이제 15층 아파트가 있다. 그럼 수직 중축할 때 위로 한 층, 그리고 2층, 3층, 위로 3계층까지만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것을 수직 중축. 더 올라가면요,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갖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수직 중축은 종전에는 아주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위로 3계층까지는 올려도 괜찮겠다. 그래서 3계층까지, 그것도 15층 이상일 때, 15층 이상. 그럼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어야만 수직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리모델링의 요건도 우리가 쫙 봤는데요. 그럼 리모델링은 노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손하거나 중축하는 행위다. 대손은 그냥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그게 25일 때 단독 기출이요. 요건 15년이 지나야 되죠. 중축은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인정합니다. 30%. 10분의 3, 30%. 그 다음에 기존 세대 수는 15%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으로 할 때는 최대 3계층까지. 그것도 몇 층 이상일 때만. 15층 이상일 때만. 그래서 이런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숫자들이 또 쫙 나오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들의 향연이죠. 단순 암기. 그냥 암기하면 맞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논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암기, 좀 애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간선시설 한번 볼까요? 간선시설이란 11번에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기관설은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 기관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그렇죠? 연결해주는 시설을 우리가 간선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기관이 되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 기관이 되는, 근간이 되는 도로가 있고, 사업 주체가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아파트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도 설치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데 그냥 단지만 썰렁하게 건설해놓고 끝? 그러면은 입주해갖고 생활할 수가 없죠. 이 기관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를 소위 우리가 진입도로라고 그러죠. 진입도로. 이게 기관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기관이 되는 도로 밑에 지하에 공동구라는 게 있겠죠. 공동구. 공동지하 매설구. 자, 공동구가 있어갖고 지하 매설물들. 대표적으로 뭐 전선, 통신선, 상하수도 이런 것들 공동구에 수용을 했을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도 전선, 통신선, 상하수도, 가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관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부분. 이거를 끌어온다 그래. 기관설로부터 단지로 끌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무슨 설이냐?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간선시설은 기관설과 단지시설을 연결해 주는 부분. 대표적으로 진입도로 같은 부분, 그런 것을 간선시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 12번에 공구. 자, 공구도 별표. 자, 공구는 공사구간을 줄여갖고 공구. 공사구간, 공사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쭉 옆으로 와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거기다 붙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주택법에서도 공사 시작하려면 착공신고해야 돼요. 공사 시작합니다. 착공신고. 아파트 짓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사용검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한다. 이 말이 따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다. 공사 구간을 얘기하고요. 자, 공구의 요건 박스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또는 6m 이상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공구간의 경계 적어도 6m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데요. 자, 그럼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한 6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한다 그래요. 그 한 방에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사원 나누는 거예요. 1공구 2공구 공사원 나눠갖고 각각 시행하는 것을 분할 시행한다 그래요. 공구별로 각각 공사해서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면 1공구, 2공구 경계를 적어도 6m 이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럼 공사원 나누는데 뭐 10세대, 뭐 20세대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적어도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합니다.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 즉 300세대, 300세대 이런 식으로 공사원 나눠갖고 각각 건설해서 분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구별 세대 수 300세대 이상이니까 1공구 300, 2공구 300. 그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입니다. 이게 요새 시험에 그냥 거의 맨날 나오고 있죠. 그래서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300세대 이상 공사원 나눠갖고 각각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세대. 6자 이게 핵심이에요. 6자니까 공구간의 경계 얼마 이상? 6m 이상.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그리고 공구별 세대 수는 반씩 300세대 이상. 그래서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공구별로 나눠갖고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13번에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이거는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거다 그렇죠?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멀티홈이다. 뭐 이렇게 영어로 멀티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갖고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아파트라고 그래요. 공동주택. 그러면 종전에는 그냥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면 요새는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죠. 그럼 100제곱미터 하면 꽤 넓으니까 주택 내부의 경량벽 이런 걸 설치하고 내부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0제곱미터 부분은 원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나머지 30제곱미터 부분, 자 여기에도 별도로 욕실과 부엌, 현관도 다 따로 설치해요. 현관도. 왜요?
이 현관이 또 하나밖에 없으면은 다 눈치 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서로 안 부딪히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 그래서 현관도 각각 따로 설치. 그래서 구분해갖고 여기다가 현관 설치했으면 여기는 반대편에다가 현관을 설치. 이런 식으로 욕실, 부엌, 현관도 다 따로 설치해갖고 이 세 대를 구분하고요. 내부를 구분해서 이 구분된 일부를 소유한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 일부를 뭐 하는 거냐? 임대할 수 있게끔.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다 목적이 뭐겠어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다 머리 굴려갖고 짜낸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합니다. 왜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두 세대 이상이 들어와갖고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전용 면적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수 있게끔 또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것들 뭐 몇 가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저 233페이지로 쭉 넘겨볼게요. 우리 교재가 그냥 용어하고 뒤에 내용하고를 각각 써놔갖고 저 뒤에 233페이지 주택의 건설 파트가 됩니다. 주택의 건설. 그럼 우리 주택법은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법이다 라고 했고요. 이 주택의 건설 파트 총칙, 용어하고 건설 파트에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거의 4문제, 5문제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도 총칙과 건설 파트까지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나머지 공급이나 리모델링 이런 파트는 1문제, 2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건설 파트까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택의 건설,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 건설 파트는 크게 2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 건축주는 내 건물 짓는 거예요. 내 건물 짓는 소유자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건설한 주택을 분양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 사업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크게 건설 파트는 사업주체, 건설 절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건설 절차 요거 이따 우리 볼 거예요. 제목만 일단 보면 주택법에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볼지, 어떻게 멋지게 건설할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처한테 승인.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주택법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제 그대로 아파트 짓는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해갖고 몇 년 지나갖고 뭐 아파트 짓는데 한 3년 이렇게 걸리죠. 공사해갖고 다 끝났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아파트 지어놨는지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검사를 주택법은 또 사용검사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공사,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 그리고 사용검사 받고 이제 아파트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자 얘가 우리 주택법에서는 핵심이라고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요. 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업주체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주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되려면 원칙은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하고 사업한다. 그래서 고자들을 등록사업자라고 하죠. 등록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주택건설 사업하세요. 등록하는 게 원칙. 우리 등록하는 것도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할 때도 등록부터 하세요 하죠. 왜 등록하라고 그래요? 등록하는 이유는 국가가 중개업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부터 하고 사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사업하는 등록사업자가 원칙이요. 그럼 언제 등록하는 거냐? 자, 연간이에요. 연간, 1년간,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설, 또 연간, 1년간 주택 건설할 대지를
만제곱미터 이상 조성. 그래서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하든 연간 만제곱미터 이상 주택 건설할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갖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국가한테 등록하라는 거죠. 우리 중개업의 등록은 누구한테 하세요? 등록관청이 시군 구청장이었죠. 시군 구청장 하는데 공법에서는 시군구청장한테 등록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고자들을 등록사업자라고 하고요. 1년간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는데 등록 안 하고 사업해요. 무등록으로. 그럼 처벌해버려요. 2년 2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하도록 한다. 이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자들을 비등록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 비등록.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먼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얘도 우리 묶어갖고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가 등록하고 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나 주택 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기업이죠. 공공기관.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또 등록하고 사업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주체로서 등록 없이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익법인이요. 공익법인. 이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집도 지어주고 뭐 보수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이런 공익법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공익법인도 다 설립 인가받고 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고 할 필요가 없는 예외를 줘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이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죠. 누구하고? 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니까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조합아파트를 건설. 고용자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예요. 회사. 회사가 근로자들의 주택, 사원 아파트라고 그러죠.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면은 때는 등록 안 하고도 조합아파트, 사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공공사업 주체거나 공익법인이거나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이자들은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거 맨날 물어보는 거죠. 작년에도 그대로 기출. 그래서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비등록 요 세 개. 요 세 개가 아니면 다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에 사업주체 한번 볼까요?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개념.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거기다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받아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고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하고요. 그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그거를 등록사업자. 원칙이자 의무라고 그래요.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 의무입니다. 그래서 등록, 연간 동안 1년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또는 연간 동안 만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해라. 등록 안 하면 처벌해버려요. 무등록.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등록 대상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만제곱미터 이거 그대로 가로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게 그냥 26회 때 한 문제야. 연간 20호 20세대 연간 만제곱미터 그냥 선물 같은 문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비등록이 아예 다 빠져 있죠. 다만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서는 요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주택조합. 얘가 핵심이에요. 주택조합.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하여튼 요 조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법에서.
그래서 주택조합도 주택법의 조문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씩 매년 나오는 우리 사업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자, 의의부터 한번 볼까요? 1번에. 자, 주택조합이란 만운소의 구성원, 거기서 만운소 하면은 적어도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 만운소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 동그라미,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동그라미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이다. 그러면 만운소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한다는 게 뭐예요? 마련한다는 게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받는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 명이서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스스로 땅도 사고 거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해서 분양받기 위해서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고자 만드는 것이 주택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갖고 우리 같이 그냥 스스로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고요. 자, 주택조합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밑에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줄여갖고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3가지. 요 3가지를 주택법에 따라서 만드는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주택조합. 그러면 우리 재건축조합 이런 거는 무슨 조합이라고 그래요? 재건축조합 같은 거는 정비사업조합, 정비법에 따라서 만드는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거지 주택조합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거는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에 따라 만드는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요 3가지가 있고요. 자, 지역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아 봅시다 해서 만드는 것을 지역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역의 구분이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밑에 동그라미 9번까지 그 9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도를 얘기해요. 도. 우리 도, 경기도 같은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가 우리나라에 총 몇 개 있어요? 9개 있다니까요. 전국 8도 거기다가 제주도까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개 도 단위로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기도. 그래서 크게 경기도로 딱 끊는 거죠. 경기도. 그 다음에 2번째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충청남도. 그 충청남도로 딱 끊는 거죠. 충청북도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충청북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7번 하나 더 볼까요? 부산, 울산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상남도. 그래서 경상남도. 그래서 맨 밑에 제주도까지 그게 한마디로 도예요. 도 단위로 딱 끊어갖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아 봅시다 해서 만드는 것을 지역조합이라고 하고요.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다 그래요. 그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 근무하고 있으면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방송국이나 특히 신문사 같은데 기자들이 근로자죠. 다 기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 그래서 옛날에 강남 한 70년, 80년도에 한참 개발할 때 그 신문사 기자들이 우리 직장조합 만들어서 아파트 분양받읍시다 해서 건설한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현대아파트죠. 현대아파트. 그래서 그 현대아파트 같은 이런 이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을 직장조합이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주택조합도 자기들끼리 만들어보자 해서 설립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정한 요건에 맞게 설립하는지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주택조합의 설립, 그 설립인가 옆에다가 원칙 씁니다. 원칙.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도 다 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줄의 끝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바로 밑에 N은 관할 시군구청장의 인가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하려면 설립인가를 시군구청장에게 받습니다. 시군구청장.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하거나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같다 그 말은 변경할 때도 인가, 해산할 때도 인가, 똑같이 다 인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법의 대원칙이에요. 새로 할 때나 변경할 때나 다 똑같다.
그럼 새로 할 때 인가 받죠? 지 맘대로 변경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그대로 인가권자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합니다. 인가 똑같이 받아야 돼요. 해산할 때도 조합은 청산 이런 게 잘 됐는지 사업이 정산 같은 걸 잘 동계산 잘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정산이 잘 됐는지 역시 해산할 때도 인가권자한테 와서 저희가 이렇게 해산하려고 합니다. 인가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법의 대원칙. 새로 할 때나 변경할 때나 똑같다. 그럼 새로 할 때 인가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인가. 새로 할 때 허가 받았어요. 건축허 같은 거 받죠? 건축허 받은 거 변경할 때도 지 맘대로 변경하면 안 돼요. 똑같이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변경 허가. 새로 할 때 신고했어요.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 할 때나 변경할 때나 같은 거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예외. 예외적 설립 신고. 자, 국민주택을 공급 밑줄.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밑줄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얘는 새로 할 때 신고했으니까 변경하든 해산하든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게 딱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험에서도 아주 그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신고. 그래서 이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원칙대로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설립 인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럼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인가받는다. 자, 주택조합은 뭐에 하나요?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인가받는 것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를 건설해서 조합원이 공급받겠다. 이런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려면 원칙대로 인가를 받는 거죠. 인가. 그런데 이 신고하는 것은 그냥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분양만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 이때는 간단하게 신고. 그러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아닙니다. 이건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가받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대신 자, 우리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누구만 공급받는다고 그랬어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그래서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우리 국민주택 분양받고 싶습니다. 직장 안에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간단하게 뭐만 해주면 되냐?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해준다. 신고. 그래서 이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것과 신고하는 게 다 있다. 이게 또 특징이 되죠.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조합원. 그럼 이런 조합의 조합원 수. 조합원 수 고분부죠.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 50% 또 나면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게 원칙이에요. 50% 거기다 원칙. 근데 조합원은 최소 20명 또 나면 거기다가는 최소 20명 이상이 된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않다. 즉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의 제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있던 아파트 갖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아파트 그냥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조합원이 몇 명이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두 개만. 지역조합, 직장조합만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데요. 자, 원칙은 건설 예정세대 수 50% 이상. 근데 최소 20명 이상. 그 의미 한번 볼까요? 자,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A지역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예를 들어갖고 300세대라고 합니다. 조합 아파트 300세대 건설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A조합은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 조합원 몇 명 모아야 되냐? 건설 예정 세대 수 50%, 150명 이상 모아야 조합 설립 인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50명은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조합원 추가 모집. 그래서 우리 전철역이나 이런 데 주변에 보면 할머니들이 그 추운데 그 막 찌라시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지역 조합원 추가 모집합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합원 추가 모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A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아파트가 30세대라고 가정해 볼까요? 30세대. 이때는 조합원 15명 모아갖고 인가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 모아야 된다? 20명. 20명 모아야 설립인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 수 50% 이상. 그런데 이 50%가 20명이 안 되면 그때는 최소 20명 이상은 모아야 된다. 원칙과 최소 요건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 수 50% 이상. 그런데 이게 20명이 안 되면 최소 20명은 모아야 설립인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택조합 설립했어요. 뭐 하려고 설립했어요? 조합 설립한 목적. 초합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그랬으니까요. 그거 쭉 내려가시면 4번 한번 볼까요? 조합주택의 공급. 그게 주택조합 설립한 목적이죠. 자, 주택조합,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하는 거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빼고요. 주택조합, 정확하게 하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 즉 조합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그럼 당연히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그래서 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거예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그래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다. 주택조합은 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우리 주택법의 이제 핵심 사업계획 승인. 자, 이 절차 간단하게 사업계획 승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